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연구소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본시장그룹 이코노미스트 임혁입니다. 네, 최근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가계부채도 있겠고, 이제 한국 경제에서 또 중요한 축이기도 한 저희가 이제 좀 출산율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도 이제 자주 언급되는 문제로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이민혁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 발표된 출산율 통계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말 그대로 충격이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임 여성 100명이 평생 동안 평균 70명 정도를 출산한다는 의미죠. 네. 사실 이 통계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출산율이 거의 유례가 없다는 수준인데요. 그 국제 기준에서는 출산율이 1.3명보다 더 낮으면 그 국가를 이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를 하는데요. 한참 전에 이미 초저출산이었겠네요. 그쵸. 우리나라는 2002년에 이미 초저출산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됐고, 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초저출산 국가가 우리나라를 이제 포함해서 뭐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몰타 뭐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이 국가들도 출산율이 한 명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이번 통계 발표를 통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더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2명 정도는 됐었는데 네. 2008년부터는 이제 한 명을 밑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0.78명 정도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떨어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저출산에 대한 어떤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출산율이 얼마나 더 떨어지게 될지 가늠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워진 상태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출산율이 낮다는 건 앞으로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가 한 5,200만 명 정도 되나요? 네, 네.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네. 네. 사실 우리나라 현재 지금 총 인구가 한 5,15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현재 통계청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70년에 3,800만 명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0년 동안 한 1,400만 명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비율인데요. 네. 그런데 사실 이 통계청 전망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2명까지 다시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했을 때 그 수치가 나온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앞으로 출산율이 더 떨어지게 될 경우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본 바에 따르면 출산율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0.5명까지 계속 떨어졌을 경우에 2070년의 총 인구는 3,300만 명으로 네. 한 2천만 명 가까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출산율이 지금까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추세인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런 전망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경제의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2천만 명이나 네. 이제 감소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더 뭔가 수치적으로 네. 들어보니 더 좀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네. 성장 잠재력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약해질 수 있다고. 그런데 뭐 출산율 하면 보통 뭐 그냥 인구가 줄으니까 뭐 좀 뭐 노동 인구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만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줄어든다는 부분을 좀 쉽게 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장 잠재력이란 보통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제 잠재 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사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네.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성장 잠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약 2% 초중반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영향을 반영하게 되면 약 20년 뒤에 잠재 성장률은 1% 초반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 이제 인구가 네. 이제 감소하게 되면 경제에 투입되는 이제 노동 인구가 줄어들 테니까 그만큼 성장 잠재력도 이제 약화되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좀 미래에 닥칠 좀 경제 위험 요소로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출산율은 지금 당장 어쨌든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 낳은 인구들은 적어진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당장 좀 직면한 위기처럼 어떻게 보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출산율을 좀 높여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당연히 이제 국가가 딱 당면한 네. 아주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좀 뭐 이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말들이 있죠. 네. 각계 분야의 말들이 많은데 네. 좀 이코노미스트님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우선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통상 이제 출산율을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그 나라의 뭐 1인당 소득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어떤 출산에 따르는 기회 비용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데 네네.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1인당 소득이랑 출산율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강한 음의 관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네네. 우리나라와 이제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나라의 출산율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훨씬 더 낮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네네. 일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랑 이제 1인당 소득 수준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본 출산율이 현재 약 한 1.3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만 해도 되게 높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랑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토록 낮은 출산율의 원인에는 뭐 1인당 소득 외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로는 뭐 너무 높은 집값이나 뭐 양육비, 뭐 교육비나 아니면 뭐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문제, 뭐 이런 또 다른 경제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 더해서 뭐 어떤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인식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출산율을 올려나가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원인부터 우선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그에 기반해서 어떤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이제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당연히 그 저출산의 배경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사실 뭐 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쵸. 돈만 준다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좀 사회 문화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사실 단순히 높이는 것 외에도 좀 다른 대안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요인 같은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출산율이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태어난 아이가 경제 활동 인구에 편입되기까지 실질적으로 한 20년 정도가 소요가 그렇겠네요.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부터 당장 출산율을 올리더라도 그로 인한 어떤 성장률의 상승 효과는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뒤인 그렇네요. 뭐 2040년이나 50년쯤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동안의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거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만큼 좀 해외 노동력을 유치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본 바에 따르면 2045년까지 잠재 성장률을 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취업자 수가 한 285만 명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매년 평균 14만 명 정도의 새로운 노동자가 계속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 의미를 하는데요. 네. 사실상 이거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충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출산율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좀 해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반드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출산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이제 그동안 저희가 적게 낳은 만큼
그 간극을 메꾸려면 어쩔 수 없는 이제 해외의 노동자도 네. 좀 받아들이는 그런 네. 환경과 뭐 인식 같은 개선, 인식의 개선 등도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아이를 사실 낳을 좀 정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사자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초저출산율은 좀 많은 요인들이 참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자리, 주거, 양육 비용 등 이제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제가 하는 고민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적 분위기마저도 사실은 출산에 좀 부정적인 것도 그런 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좀 걱정이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출산율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꼭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한 입에 먹는 경제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